네, 국민의힘 선대본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갈래지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본부장님 연결한 김에 본부장님 개인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궐선거에 혹시 이 종로에 나가시는 겁니까? 전략공천으로? 저는 지금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예. 대선 승리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의 분산입니다. 네. 만약에 당에서 이준석 대표도 종로는 전략공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본부장님 보고 전략공천하니까 나가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네. 안 나간다는 말씀은 아니시네요.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송영길 대표가 혁신안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3명 그 의원 제명 처리한다고 그랬고 무공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제명안 처리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지역구 의원이었던 서초갑이나 대구 중랑구 공천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이거 뭐 선거가 되니까 얼마나 다급했는가. 네. 이런 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하는 공천, 무공천, 그것은 지난번에 자치단체장도 권력형 선봉제로 공천 안 한다고 해놓고는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공천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정치 계획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그냥 다 휩쓸려 갔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선거 닥쳐서 하는 그런 이 술수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나치게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략이 아니라요. 저희의 경험 속에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박원순, 오거돈 당원 바꿔가면서 공천을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고 또 국민의힘 물귀씨처럼 물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정색을 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스스로 반성부터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의원 제명안 같은 경우는 의결 처리를 추진을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책임질 거 책임지고 할 겁니다. 진작에 하시죠. 왜 또 대선 앞두고서 다 물고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이끌고 정책 문제, 공약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큰 틀에서 이 전국적 의제 수준의 큰 공약이 여야 후보 막론하고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직 정책 대결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서로 탐색전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이제 민감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는 뭔가 복선인 같은 뭔가 히든 카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히든 카드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감한데요. 네. 저희는 국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공약부터 우리 국가는 결국 국민 개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불편과 고통을 갖고 있는 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 또는 개별 집단에 맞춘 공약부터 국가 전체의 100년 대계까지 저희는 다 아울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추경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추경 논의하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한번 여야 후보 내지 두 당이 좀 머리 맞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원내대표 간에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걸 왜 후보가 합니까? 국회의 예산 편성 기능에다가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2년 동안 내내 극력 반대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갑자기 몇십 조를 본인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끌어들인다?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2년 내내 손실 보상을 반대를 해왔다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 코로나 초기 당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그것을 반대하고 지역화폐로 뿌리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내 양당 간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2년 내내 민주당에서 반대하면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갑자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제 뿌릴 만큼 뿌렸고 국민들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별 매력을 못 느끼니까 이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50조라는 담대한 제안을 하니까 자 그거를 빌미로 돈을 더 쓰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이 추경 논의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그 원인 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요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확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급하자 말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하지 말자가 아니라 병행하자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왜 진행자님께서 왜 변호를 하십니까? 나중에 사실 체크하면 되는 건데. 아니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 결국은 상점으로 가기는 하지만 네. 이걸 쓰는 것은 전 국민에게 돈을 10만 원씩 뭐 이렇게 꼽아줬잖아요. 네. 그 방식을 지역화폐로 준 건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한테 갈지 아니면 인터넷에 그 인기가 좋은 맛집 위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피해본 소상공인들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들 내보내야 되는 진짜 어려운 가게에다가 지원이 가게 하려면 피해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전 국민에게 뿌려가지고 뭐 소고기 사 먹는다 아니면 전자제품 산다 이랬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지역화폐가 과연 어느 가게에 어떤 상인들에게 쓰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경험적으로 이것은 쏠리는 데 쏠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이제는 결국 마지못해 정부나 여당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네, 그 사실관계를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한번 회동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던 취지는 윤석열 후보도 추경을 이제 그 크게 편성해서 두텁게 지급하자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뜻을 받들어서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야죠.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예. 네네 이거를 후보끼리 카메라에다 국민 여론에 끄는 요즘 게임 용어로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이 네. 어그로로 미니언 끌기 위해서 이런 술수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이제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이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폐지 이후에 이제 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가부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기능들도 있고요. 또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해바라기 센터 같은 기능들도 있어요. 예예. 이런 기능은 이 큰 정부 기구 속에서 어디가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가부라는 독립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소위 성평등 젠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사로 나선다 이러다 보니까 남녀 대결이라는 성 갈등 문제를 늘 일을 만들어내고요. 네. 거기에다가 막상 권력형 성범죄가 벌어졌는데 민주당 정치 진영에 따라서 편들고 남성 일반을 전부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 근원지를 해체하고 여기에 대한 리액션이지 이제는 화합적이고 실제 기능을 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편을 하자. 대신 이것은 독립부처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위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위원회로 갈지 아니면 각 부처 내에 이런 기능을 녹여낼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많은 1안, 2안, 3안의 논의가 있는 거고요. 예. 거기서 우리는 특정 안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갈등의 진원지인 여가부를 폐지해서 더 이상 독립부처가 정부 예산 쓰고 일을 만들어가면서 온갖 갈등을 일으키는 이 진원지부터 해체한 다음에
이 원래의 순기능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각 부처에 녹여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 폭을 가지고 차분하게 의논을 하자라는 거죠. 정영애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가부만의 고유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여가부는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로 권력형 성범죄 편들었고요. 남성 일반을 전부 성범죄자로 몰았고요. 그리고 모든 이슈를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간 바로 그 고유 기능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후보 장모 그러니까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 내렸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한 결과에서 부적정 행위가 있었다는 또 결론을 내렸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우선 제가 그 사법부 내용을 자세히 알진 못하고요. 이게 후보 가족 문제 물론 가족들에 대해서 검증이 다 이루어지고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선출되지 않은 그런 이 가족 관계나 사적인 관계가 국민들이 뽑은 우리를 주권을 대신 집행하는 선출직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책은 철저히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가족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후보가 별 흠이 없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건희 씨 혹시 그 이른바 등판 이야기는 좀 선대본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논의가 된 적이 없고요. 이제 뭐 아름아름으로는 3, 3, 5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좀 양론이 갈립니다. 근데 주된 논의는 뭐 현재 뭐 등장하면 뭐 온갖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말려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논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네, 저도 뭐 어떻게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선이 돼서 정말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뭐 외교 의전상이라든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이 국익을 위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철저히 그걸 놓고 최선을 다해서 방안들을 짜든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나와라 하는 그 목적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인물 정보를 이제 본인이 직접 올렸잖아요. 이걸 놓고 언론은 이제 그 등판 예고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건 좀 오바센스입니까? 아니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후보님께 그 기자분들이 직접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그 프로필 저 포털 사이트들의 프로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 오랫동안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한 걸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 부여는 현재는 우리 본인의 뜻이나 실제 팩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